안녕하십니까. 저는 부경대학교 IT융합응용공학과 송하주 교수입니다. 이번 강의는 빅데이터를 통한 비즈니스 계획 창출이라는 제목이고요. 빅데이터가 어떤 것이고 중소업체에서 그걸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의 대략적인 내용은 강의 전반에서 빅데이터란 무엇인가, 그리고 빅데이터 특징과 처리 과정, 그 다음 활용 분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다루고요. 그 다음에 강의 후반에서는 실제 중소기업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례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되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하고 스마트폰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는 시대죠.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하고 있고 데이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을 포함한 인간 활동의 전반이 데이터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철을 탈 때나 전철을 탈 때 어디서 타고 어디서 내리는지 전부 기록이 되죠.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할 때도 차의 이동 경로, 운행 상태, 이런 내용이 차량의 내부 또는 휴대폰에 기록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공장의 생산 라인에서는 현재 제조 중인 제품의 상태 정보가 끊임없이 기록이 됩니다. 어찌 보면 숨만 쉬어도 데이터가 만들어지는 세상이죠. 그야말로 데이터 홍수의 시대입니다. 인간 사회 모든 활동이 데이터로 기록되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이용해야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끊임없이 만들어지는 엄청난 데이터, 즉 빅데이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DC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2018년 한 해 생성된 데이터 양이 33제타바이트이고요. 하루에 900억 기가바이트, 초당 100만 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가 생성되는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제타바이트가 대략 1조 기가바이트인데요. 2기가바이트 정도가 고화질 영화 고화질 영화에 해당되니까 1제타바이트면 한 5천억 편에 해당되는 양이 되죠. 엄청난 양입니다. 2025년에는 요게 이제 175제타바이트 정도 데이터가 생성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청나게 거대한 데이터를 사람들이 이제 빅데이터라고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어느 정도가 정말 빅한 거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은 보통 어떻게 두냐면 일반적으로 기존의 처리 방식으로는 대처가 불가능한 데이터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이제 사람들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빅데이터의 어떤 특징을 5V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나 또는 이제 그 중에서도 중요한 3개만 추려서 3V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빅데이터에 관계된 이 V들이 뭐냐면 데이터의 크기가 무척 크다. 즉 데이터의 볼륨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테라바이트, 페타바이트 이상의 크기 정도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velocity입니다. 즉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많이 생성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데이터의 형태도 다양하다. 그래서 그걸 variety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요 3가지를 묶어서 이제 3V라고 하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 또는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이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5V라는 특징을 갖는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3V에 대해서만 잠깐 보자면요. 일단 볼륨하고 velocity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생산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수십 테라바이트 이상
또는 수십 페타바이트 이상을 빅데이터라고 이제 부르죠. 1제타바이트는 10억 테라바이트 정도가 되죠. 즉 뭐냐면 1제타바이트면 1테라바이트 하드디스크 10억 개 정도의 양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죠. 자, 그러면 새로 생겨나는 데이터는 그럼 어느 정도냐? 현재 과학자들이 추정하기로 매 60초, 즉 매 1분마다 인터넷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양이 대략 이 정도, 2021년 기준으로 대략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이폰 문자 메시지가 대략 분당 2110만 건 정도 된다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온라인 금액, 온라인 쇼핑에서 사용하는 금액이 분당 16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17억, 18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매분 거래량이 이 정도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메일 같은 경우에는 분당 1억 9,7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소위 이제 사람들이 인터넷의 데이터의 상당량이 이메일이고 그것도 스팸 이메일이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상당한 양의 이메일이 매분 발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틱톡, 짧은 동영상 서비스하는 틱톡이 5,000건 정도 매분 다운로드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분당 500시간 정도의 동영상이 올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올해는 이 정도 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도 올해는 단위 시간, 즉 1분에 더 많은 데이터들이 생성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형태가 다양하다, 즉 버라이어티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엑셀이나 또는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보통 이제 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의 포맷이 매우 일정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제 웹이나 SNS 이런 데서는 이제 이런 식의 텍스트 데이터를 XML, 이런 형식을 XML이라고 하는데요. XML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만드는 데이터가 반정형 데이터, 포맷이 약간만 갖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의 포맷이 정말 정해진 게 없이 매우 자유롭게 만들어진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을 비정형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서라든지 아니면 멀티미디어, 즉 노래, 사운드 또는 이제 동영상, 이런 것들이 이제 비정형 데이터고요. 그 다음에 문자 메시지 또는 페이스북에 올라가 있는 글 또는 여기는 없습니다만 카카오톡 메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비정형 데이터죠. 일정한 어떤 형식이 없이 제멋대로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빅데이터는 이런 정형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또는 반정형 데이터 또는 비정형 데이터, 어떤 형식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빅데이터 처리 과정 크게 세 단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지금 하려는 일이 뭔지 정확히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즉 내가 하려는 업무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게 명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데이터를 수집하는 단계입니다. 파일로 받아올 수도 있고요, 또는 인터넷으로 원격에 있는 데이터를 받아온다거나 또는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이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원시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이 원시 데이터는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또는 뭐 잘못된 데이터 또는 없는 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데이터를 잘 분석해서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것들을 좀 다듬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데이터 정제 또는 필터링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됐으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딥러닝 같은 걸 이용해서, 즉 기계 학습용 학습 방식을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즉 예측 모델을 만들어서 그 예측 시스템을 품질을 평가하는, 즉 얼마나 잘 동작하는지 평가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제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들 간의 어떤 상호 관련성, 이것들을 분석하거나 또는 데이터의 어떤 패턴을 찾아낸다거나 이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찾아내면 그걸 이제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데, 일단 데이터는 뭐 무료로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뭐 구매를 한다거나 또는 공공 포털, 즉 정부가 무료로 제공해주는 또 데이터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잘 엮으면 그동안 알지 못하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은 대단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은 이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회사에다가 뭐 특정, 그러니까 뭐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한다거나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이런 작업 없이 훨씬 저렴하고 편리하게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하면 고객 서비스를 개선한다거나 또는 제품 생산 효율을 높여서 생산 비용을 감소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또 기업 내부의 업무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요. 경영 전반에 걸친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데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라는 건 그 활용 범위가 거의 모든 사업 영역이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행에서부터 미디어 산업, 그 다음에 의료, 제조, 운송, 그 다음에 교육, 그 다음에 도소매, 그 다음에 뭐 보험 등 거의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로 관심이 있는 것은 중소업체의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중소업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한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제조업체에서 유통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예고요. 두 번째는 제조 과정에서 제품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예입니다. 이제 먼저 첫 번째, 에코샌드라는 회사의 사례입니다. 이 회사는 강에서 채취한 천연 모래를 세척 가공해서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이제 기존에는 이제 골프장에 주로 납품을 했었습니다. 또는 이제 건설 현장에도 납품을 했었고요. 그래서 대량으로 건축 현장에 주로 이제 모래를 납품했었는데, 이걸 이제 업무 영역을 확장해서 일반 소비자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를 하는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온라인 고객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의 불편함, 특히 이제 택배 배송과 관련된 불편함을 줄일 수 있도록 배송 서비스 품질을 향상해야겠다라는 걸 이제 찾아냈고, 그걸 이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을 하는데, 그 과정에 빅데이터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 이제 에코샌드 같은 경우에 요것들이 이제 주요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놀이터용 모래 또는 이제 소방용 모래, 조경용 모래, 그다음에 보도블록용 모래,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활용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재정적 지원, 그 다음에 이제 컨설팅 등을 받아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 가지고 필요한 일은 뭐였냐면 고객 유형별로 마케팅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고객군 분석, 즉 고객들을 어떻게 구분해서 마케팅을 좀 달리할 것인가 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객이 원하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상품 구매 후기 분석. 이 회사가 이제 자기네 제품을 온라인 마켓을 통해서 팔고 있는데, 거기 고객들의 어떤 후기를 분석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또는 어떤 개선 사항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빅데이터를 필요로 한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물류 비용을 줄이고 그 다음에 배송 서비스 개선하기 위한 물류센터 최적지, 물류센터를 어디다 지을 건가 라는 것도 결정을 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2019년 2월 1일에서 2020년 10월 31일까지 대략 한 1년 8개월, 1년 9개월 정도의 사내 데이터, 그래서 에코샌드 내부 자료, 그 다음에 오픈마켓, 네이버 지도, 공공 데이터 포탈의 자료 데이터들을 이용해서 분석을 했고요. 이 회사가 이제 이 과정에서 빅데이터 관련 업무를 처리해준 전문 업체가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고객 분석 및 상품별 판매 비중 분석을 먼저 했는데요. 자기는 이제 결국엔 에코샌드의 내부 데이터죠. 그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고객들이 이 지역적으로 어디 분포하느냐라는 것을 알아보니 대부분의 고객이 서울과 경기도, 즉 수도권 고객이 가장 많더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대략 수도권에서 고객의 60% 정도가 분포하더라라는 거고, 나머지 지방은 이제 특정 지역에 몰려 있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고르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에코샌드라는 회사는 부산에 있는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에코샌드에서 판매하는 판매 상품의 종류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나름 분석을 해보니 가장 많이 판매되는 상품은 조경용이더라. 그래서 조경용이 84.8%, 80% 이상이니까 엄청나게 대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대다수의 대부분의 상품이 조경용으로 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고객 정보를 좀 더 분석을 해보니 대부분의 고객이 수도권에 거주하면서 정원관리 또는 가드닝 이런 데 관심이 높은 단독주택 소유자 또는 거주자, 또는 잔디밭을 가지고 있는 야외 카페, 애견 카페 사업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객들을 고객 특성별로 또는 지역별로 이런 식으로 다 이제 구분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고객들을 어떤 식으로 이제 앞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가야 될 건가 라는 관점에서 고객을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 네 종류의 고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VIP 고객, 두 번째가 일반 고객, 그리고 세 번째 이탈 위험 고객, 그 다음에 이탈한 고객,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눈 기준은 뭘 썼냐면 RFM 기준을 이용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RFM이라는 건 뭐냐면 Recency, Frequency, Monitoring을 줄인 건데요. 즉 Recency라는 건 이제 최근에 얼마나 제품을 구매했는가, 다음에 Frequency는 얼마나 자주 제품을 구매했는가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nitoring은 구입한 총액은 얼마냐, 이렇게 따져 본 겁니다. 그래서 VIP 고객이 대략 15% 정도 되는데요. 최근 방문일이 105일. 다른 고객에 비해서는 이제 최근에 방문을 했죠. 그 다음에 구매 횟수도 좀 많고요. 여기 쭉 보면 구매 횟수도 많고 구매 금액도 큽니다. 그리고 이 고객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히 높죠. 그래서 전체 15%밖에 되지 않습니다만 매출 비중은 44.5%, 즉 45%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고객층을 VIP로 구분했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보니까 자주 이용해주고 많이 사주고, 다음에 원예 또는 가드닝 분야에 관심이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연관 상품을 구매할 가능성도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VIP 고객에게는 정기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원예 가등인 분야 연관 신상품이 출시되면 안내를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일반 고객 대략 34% 정도인데요. 이 정도의 RFM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VIP보다는 좀 더 온 지 오래된 거죠. 그 다음에 덜 자주 오고요. 그 다음에 구매 액수도 좀 더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초기 구매한 이후로 몇 번 정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고객이고, 품질보다는 가격에 민감하고 최저가 탐색해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반 고객에 대해서는 VIP 고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구매 금액 마일스톤 달성 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구매 채널을 자사몰, 즉 에코샌드 회사에서 직접 사도록 이렇게 유도를 한 거죠. 그 다음 이탈 위험 고객. 이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자주 오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가끔 오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다른 회사로 바꾸지 않도록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이탈 위험을 방지하게 웹 랜딩 페이지에다 상품을 노출해서 들릴 수 있도록 만들고요. 그 다음에 각 상품별로 활용 사례 위주의 설명을 추가를 해서 계속해서 더 구매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탈 고객 한 12%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한 번 구매한 다음에는 안 산 이력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상품이 불만족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배송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불만족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고 그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 개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구매 시에는 무료 배송을 해주는 쿠폰을 제공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층을 구분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더불어 고객들이 가지는 불만이 뭔지를 또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보니 매출 그 채널별로, 즉 네이버 또는 11번가, 지마켓 여기에 있는 고객들이 적어놓은 상품 후기 1000여 건을 그 글들을 분석을 한 겁니다. 이런 걸 이제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글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 글을 보고 이 글이 긍정인가 부정인가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니까 긍정이 대략 87.7%, 상당히 높고요. 부정적인 내용이 이제 일부 8.6% 정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키워드를, 즉, 이 글들 중에서 핵심적인 단어들을 이제 추출해서 뽑아보니, 긍정적인 측면, 이게 부정이라 되어 있는데, 이제 긍정입니다.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품질이 좋다, 배송이 빠르다, 재구매할 의향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고요.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배송이 불편했다, 상품 설명이 좀 불편했다, 또 배송 비용이 비싸다, 상품이 파손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적인 것의 상당수가 요 부분, 요게 결국에는 이제 배송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합쳐보면 35% 이렇게 합치면 66%네요. 그래서 부정적인 후기의 66%가 배송과 관계된 것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고요. 네. 이런 구매 후기를 이제 또 통해서 고객의 니즈를 또 분석을 했는데요. 상품 구매 후기를 통해서 주요 키워드에 대한 언급량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왼쪽은 워드 클라우드 형식으로 나타낸 거고요. 오른쪽은 이제 이 주요 키워드들을 이렇게 자주 나온 것부터 이렇게 소팅을 정렬을 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워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단어들이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배송, 모래, 뭐 좋아요, 뭐 잔디 이런 게 이제 크게 보이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키워드를 순서대로 드러난 자주 언급되는 순서대로 보여준 것인데, 이 중에서 이제 일반적인 단어들은 빼고 특징적인 단어들을 보면 잔디, 뿌리다, 깨끗, 뭐 평탄, 마당, 배토, 정원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을 검토해 보니 잔디 관리 및 발육을 위해서 마당에 모래를 뿌리고 평탄화하는 작업이 필수적으로 수행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작업 도구나 제품을 개발하면 좋은 어떤 상품이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찾아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전에도 나왔던 이제 배송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제품이 워낙 모래다 보니 무거워서 고객하고 택배 기사 간의 마찰도 자주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은 배송비가 좀 비싸다는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판매자 에코샌드하고도 택배사들 간의 어떤 문제 이런 게 생기거나, 또는 이제 추가 택배비들이 이제 부담이 된 거였습니다. 그래서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자체 물류센터를 어디다 지을 거냐라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일단 기존 고객 정보를 이용해서 고객들의 분포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으로 고객이 될 만한 사람들, 즉 전원주택 소유자, 타운하우스 거주자, 또는 이제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어디 위치하나 라는 정보를 공공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해보니까 기존 고객은 이제 당연히 경기도 용인시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원주택도 경기도 용인시가 제일 많고, 타운하우스도 제일 많죠. 이제 펜션의 경우에는 이제 경기도 가평군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고객들, 잠재 고객들을 포함한 분포를 고려했을 때 어디가 가장 좋은 입지냐라는 걸 찾기 위해서 전국을 229개 구역으로 나눠서 각 구역별로 기존 고객의 수, 평균 구매 금액, 그다음에 재구매율 등을 이용해서 이제 가중치를 줘본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용인시가 272점으로 가장 높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기도 가평군이 75점 정도 수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 용인시가 가장 좋은 위치다라는 것을 파악한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끝낸 다음에는 두 가지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잔디밭 조성 시에 모래를 뿌리니까 모래를 뿌리고 그 다음에 비료를 주니까 여기에 적당한 상품을 개발한 거죠. 그래서 모래를 마당에 균일하게 뿌리는데 도움을 주는 무동력 배토기, 여기 카트처럼 생긴 거죠. 요거를 개발했고요. 그 다음에 잔디 발육에 도움을 주는 잔디 비료를 개발했습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물류센터를 용인에 구축하기로 했고요. 이 비용을 대략 산정을 해보니 현재는 월 286만 원 정도를 택배비로 소모하고 있는데 물류센터를 지으면 대략 510만 원 정도가 들 것으로 견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고객 기반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 2020년경에 어떤 예상 고객의 수를 보면 그때 택배비와 운영비가 거의 비슷해지는 시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를 22년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21년부터 설립을 위한 사전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자, 이렇게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비즈니스 기회를 진행한 결과 잔디 비료, 무동력 배토기 관련된 매출이 10억 원 이상 나오게 되고요. 즉 매출이 23% 이상 늘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 물류센터를 도입하면 2022년부터는 물류 비용을 6%, 그 이후로는 20% 이상 줄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에코샌드의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보았습니다. 주식회사 삼현이라는 건축용 타일 또는 벽돌 전문 제조업체의 제조 공정에서 빅데이터를 적용한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장석이나 납석, 도석, 점토 같은 걸 이용해서 상품을 재료하다 보니 이 제품을 가공하는데 품질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이제 40년 이상 된 회사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자동화나 정보화 시스템에 많은 투자를 했는데 정작 이제 거기서 나온 데이터를 크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번에 공장 운영 시스템, 즉 MES와 자동 선별기에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불량 데이터 분석에 사용해서 핵심 불량 유형을 파악하고 불량 원인을 도출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 분석은 최종 불량 현황 데이터를 공정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불량의 원인이 무엇이고 뭘 고쳐줘야 되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분석 대상은 2020년 5월에서 10월까지의 데이터이고요. 분석 대상 데이터는 내부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선별 현황, 즉 불량품이냐 아니냐 뭐 이런 정보, 그 다음에 로트 번호 추적 데이터, 그 다음에 공정 조건, 그 다음에 품질 조건 데이터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불량 유형이 어떤 건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내부 시스템 데이터에다가 파이썬과 머신러닝 패키지를 이용했고요. 일자별, 품목별로 데이터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 즉 이제 원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수일간 발생한 불량품을 모아서 한꺼번에 불량품으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더라. 그럼 이제 요걸 그 처리한 날짜 기준으로 하면 또 잘못된 판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전처리를 해서 그날에서 이제 빼주도록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불량의 유형을 보다 보니 가장 많은 유형이 표면 불량, 즉 이제 타일의 표면이 제대로 안 만들어진 거죠. 그게 가장 많이 발견되었고 이 불량에 대해서 심층 분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불량 유형을 이제 보면 일단
이 회사의 공장이 두 개가 있는데, 음성의 공장이 이제 두 개의 작업장이 있는데, 각 작업장별로 불량률을 본 거죠. 그랬더니 이제 약간의 차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일별로도 불량률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작업 관리자가 주말엔 근무를 안 하는데, 주말이 아무래도 관리자가 없으니까 불량률이 높을 거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일별로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결과 요일별로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작업장별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게 작업장에서 불량률을 유발, 머신러닝을 이용해서 찾아봤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면 불량이 난 제품 번호와 그 다음에 이 불량난 제품 번호에 사용된 작업 지시 번호, 즉 제품을 제조한 공정에 관한 정보죠. 이 번호를 이용해서 제품 공정 조건, 그 다음에 품질 조건을 연결시켜서 불량의 경우에 어떤 이유 때문에 발생했는지를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니까 전체 제조 과정에서 특정 구간에서, 즉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A9, A10 이 과정에서 온도가 일정 수준 달하지 못하면 불량이 생기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정에서 온도가 제대로 돼야 불량이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데이터로도 확인을 했고, 현장 작업자들의 경험적 노하우와 일치된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통한 분석 결과를 실제 적용한 결과, 개선 후에는 불량률을 0.44% 감소시켜서 원래 0.72%의 불량률이 있었던 것을 0.28로 줄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량률 감소에 따른 개선 금액이 연간 5,200만 원 정도가 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출 방법은 이제 대략 이렇게 불량률과 그 원가를 계산해서 보니 이 정도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향후 추가적인 품질 개선과 데이터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발전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했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음에 기구축된 IT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이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경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빅데이터가 어떤 것인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중소기업의 우수 사용 사례, 적용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약하면 빅데이터를 포함한 데이터 기반의 비즈니스 기회 창출은 기업이 크냐 작냐, 즉 규모를 떠나서 이제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인터넷을 통한 언택트 서비스 규모가 더욱 커질 거다. 그리고 이런 어떤 인터넷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한 어떤 비즈니스 발굴이 훨씬 늘어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중소규모의 어떤 사업 영역에서도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얼마든지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기업 내의 데이터를 비롯해서 각종 오픈된 데이터, 그리고 공공 데이터를 연계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규모와 상관없이 이런 어떤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